여기 글자 중에 수량에다 체크해 두세요. 지금 보는 건 수량 결정 방법이에요. 이거 보고 나서 다음은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건 수량 결정 방법이다 라고 보시고, 자, 이 수량 결정 방법은 일단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계속기록법, 하나는 실지재고 조사법, 하나는 혼합법.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계속기록법은 다른 말로 장부기록법이라고 그래요. 혼합법은 다른 말로 병행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우리 회계는 그 용어 하나만 쓰면 될 건데 괜히 용어를 여러 개를 섞어서 가지고 문제 내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를 이 표현도 쓰고 저 표현도 쓰고 여러 가지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전부 다 같은 거구나라고 인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계속기록법이라는 건 그냥 우리 글자에서 보이시듯이 우리가 사고 팔 때마다 계속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장부에. 그래서 자, 얘는 우리 계산하는 방법이 먼저 기초 재고 수량에 단기 매입 수량을 기록하고, 그리고 장부에 단기 판매 수량을 빼주면 기말 재고 수량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방식이에요. 기말 재고 수량을. 자, 이걸 수를 가지고 보면 기초가 1000개 있는데 단기에 매입한 게 2000개예요. 그리고 단기에 판매한 게 1400개라면 기말에 몇 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1600개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1600개 있을 거다라는 건 우리가 계산상으로 추정한 값인 거지 실제 있는지 세어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쓰는 값은 실제 값을 쓰는데, 자, 실제라고 쓸게요. 실제값. 근데 얘는 추정 값이에요. 이만큼 있겠지 이렇게 팔았으니까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럼 실지재고조사법은 실제로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재고 수량에 단기 매입 수량을 더하고 기말 재고 수량을 빼면 단기 판매 수량을 추정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에요. 자, 우리가 기초가 1000개 있었는데 단기에 매입한 게 2000개예요. 그리고 나서 기말에 팔 때는 기록 안 하고 있다가 기말에 창고에 몇 개 남아 있는지 수를 세어 보는 거예요. 수를 세어 보니까 1400개 남았어요. 그러면 몇 개 팔렸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1600개 팔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죠? 그럼 혹시나 해서 우리 상식적으로 물건은 그 사고 팔 때 물건 수는 사는 사람이 세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세는 게 아니죠. 파는 사람은 가져다 주고, 근데 우리 실무 있으신 분들이 파는 사람이 세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건 그 상황을 잘 보면 사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사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갑이고 파는 사람은 빨리 주고 가야 되니까 쭉 진열해 놓고 몇 개 맞춰 보여주고 빨리 집어넣고 가는 거고, 사는 사람이 다 세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세기도 하고 장부에 기록도 하기 때문에 이건 여기까지는 계속기록법이든 실질재고조사법이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질재고조사법은 팔 때 기록 안 하고 그냥 물건 막 가져 나가고 마지막에 창고에 몇 개 있는지 수를 세워서 쓰는 방식이고, 그러면 몇 개 팔렸다라고 추정하고, 계속기록법은 팔 때 계속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그래서 기말에 몇 개 있을 거다. 이렇게 쓰는 방식이에요. 그럼 우린 시험에서 어떤 방법을 쓸까요? 두 개 다 말한 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이걸 다 섞었어요. 우리 일상생활 이러잖아. 평소에는 장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가 사장님이 하루 날 잡아서 재고 조사하자. 그죠? 그게 지금 이 두 개를 섞어 하는 거예요. 그게 혼합법이에요. 혼합법. 매번 장부도 기록하고 매일매일 수도 세고 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쓰다가 이게 맞는지 한번 해보는 방식이 혼합법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로로 쭉 쓰면 이게 보기가 우리가 공식처럼 되니까 여러 개 쓰면은 이걸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T자를 써요. 더하기 빼기 하는 건. 어차피 지금 얘 둘이 합과 얘 둘이 합은 일치해야 되거든. 그죠? 그럼 얘 둘이 가운데 선 나눠 넣어서 합이 일치하다는 게 편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계속기록법은 얘가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T라고 하면 이쪽은 기초, 이쪽은 기말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매입이고 얘가 판매다. 그럼 계속기록법에서 기초가 1,000원, 1,000개, 매입이 2,000개, 그리고 판매가 1,400개라고 하니까 얘 둘이 같아야 되면 1,600개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실질재고 조사법도 기초, 기말, 매입, 판매 다 똑같은 위치인데 1,000개, 2,000개에서 기말이 1,400개라고 하니 그러면 1,600개가 판매됐겠지. 이렇게 얘를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T자로 쓰면은 위치만 잡으면 얘가 더하기 빼기 할 때 눈에 직관적으로는 좀 더 잘 나오죠. 그럼 왼쪽에 합하고 얘 빼면 나머지는 제다라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런 혼합법은 이렇게 T 계정을 쓸 때 혼합법은 실제 값만 써요. 그럼 기초, 기말, 매입, 판매 봤을 때 자, 실제값만 쓴다는 건 계속기록법에서 실제값은 단기 판매 수량이죠. 그럼 이 단기 판매 수량은 계속기록법에서 1,400개를 쓰고 또 기말의 창고에 얼마만큼이냐는 실질재고조사법에서 기말에 쓴 거예요. 그러면 얘를 쓸 거예요. 1,400. 자, 그럼 얘는 1,000, 2,000은 똑같은데 얘가 같아야 되는데 200개가 모자라다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혼합법을 쓰는 이유가 이거잖아. 모자란 거 찾고 원인을 밝혀내고 맞으면 끝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평소에는 장부에 쏟은 값에다가 실제로 세워가지고 실제 값을 쓰면 차이가 나는 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지금 이 차이 나는 이 200개를 뭐라고 하냐면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모 손실. 이 감모 손실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 방식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감모 손실을 찾기 위해서. 그럼 우리 이제 실기를 위해서 이제 감모 손실을 이제 165페이지랑 좀 연결을 할게요. 165페이지. 방금은 제가 수량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이걸 자 우리가 재고 자산을 가지고 이 T 계정을
우리가 금액으로 하면 기초 재고액이 돼요. 수량으로 했을 땐 기초 재고 수량이라 그랬고 금액으로 쓰게 되면 기초 재고액, 얘는 기말 재고액, 얘는 단기 매입액. 그냥 뭐 수량이냐 금액이냐 뭐 이 글자의 차이밖에 없죠. 그런데 판매 수량이라고 쓴 걸 우리는 판매 금액이라고 해도 되는데 얘를 매출 원가라고 이제 하게 되죠. 판매된 금액, 우리 재고 금액을 매출된 원가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표현을. 그럼 우리 방금 수량 쓴 걸 금액이라고 가정해서 그대로 보게 되면 얘가 1,000원이고 얘가 2,000원이고 매출 원가가 1,400원, 얘가 1,400원이다라고 하면 지금 얘가 일치해야 되는데 200원의 감모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했죠. 그럼 이 감모 손실은 또 두 개로 나눠주게 돼요. 감모 손실은 정상 감모 손실, 비정상 감모 손실로 이게 둘로 나눠지게 돼요.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건 자산이 지금 200원치 없어진 거예요. 자산이 200원치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산이 대변으로 지워야 되는 건 사실인 건데 그럼 차변에 이 자산이 없어졌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게 있나요? 없죠. 빚 갚는 것도 없고 뭐 재산자 가치 들어오는 거 없죠. 얘는 지금 비용 처리할 거예요. 자산이 뭔가 내가 돈 썼는데 들어온 것은 비용인 거잖아. 그럼 비용 처리할 건데 그때 얘가 왜 없어졌는지를 두 개를 따진다는 이야기예요. 정상감모 손실이라는 건 우리 회사의 과실이 아니라 누구나 봐도 정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정상감모 손실은 우리는 얘는 영업비용으로 처리하고 비정상감모 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이 정상감모 손실은 우리가 원가성이 있다라고 하고 비정상감모 손실은 원가성이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냥 무턱대고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뭔지 느낌이 안 오죠. 자,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여름에 그 뉴스에서 홍수가 나서 배추 농사들이 전부 다 배추가 떠내려갔대. 그럼 가물어서 배추가 또 다 말라 비틀어졌대. 이런 뉴스를 보면 우리 김장할 때에 배추값이 비싸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그 말라 비틀어져 없어진 배추의 원가성을 인정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근데 TV를 봤는데 교통사고가 났대. 그 배추 실은 차가 교통사고 나서 고속도로에 배추가 나뒹구르는 걸 보면서 올해 김장할 때 배추값이 비싸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없죠? 이건 누군가의 과실로 이래 된 거죠. 그런 걸 비정상 감모 손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봐도 일어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상 감모고 누군가의 과실로 인해서 일어난 거니까 비정상 감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사항들은 원가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영업비용인 계정 과목을 매출 원가로 처리를 하고 원가성이 없는 건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으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영업 외 비용의 계정 과목으로. 그럼 이 정상 감모 손실은 회계 처리를 보면 자, 대변에 재고자산 계정 과목이 오고 없어진 제 200원이 정상 감모 손실이라면 200원이고 차변에 매출 원가다 200원 이렇게 분계가 될 거예요. 매출 원가다. 근데 사실 제품이면 제품 매출 원가,
상품이면 상품 매출원가 앞에 수식어 붙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붕괴를 꼭 우리가 과연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자, 왼쪽 거 가지고 참고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말에 결산할 때 평소에 기초 몇 개 있었다가 넘어왔고 사올 때마다 장부에 썼어요. 금액을. 그리고 기말에 봤더니 1,400원이 있다라고 썼어요. 그럼 1,400원 있다라고 쓰면 컴퓨터는 아무런 사인 안 보내주면 팔린 게 1,600원인 줄 알겠죠? 그죠? 그럼 이 1,600원치를 전부 다 2분계로 전부 다 해버릴 거예요, 컴퓨터가. 그러면 굳이 따로 분계 안 해도 컴퓨터가 알아서 이 감모손실 2병 매출 원가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판대 쓴 거는 1,400원인데 2병까지 포함해서 1,600원을 전부 다 분계를 해버리죠.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 전산에서는 정상 감모 손실은 얘는 이 분계를 회계 처리를 안 해요.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상 감모 손실은 컴퓨터가 알아서 이 200원을 포함해 가지고 매출 원가로 분계를 다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진짜 판 것도 이 분계가 들어가거든. 그런데 정상 감모도 이 분계가 나와야 돼서 근데 여기에 1,400원치만 있다고 해서 나중에 컴퓨터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표추가 누르면 이 금액까지 합쳐가지고 다 분계해 주니까 따로 분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상 감모 손실이든 비정상 감모 손실이든 우리는 무조건 기말 재고액의 실제값을 써야 돼요. 그럼 정상 매출 원가로 분계는 자동으로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럼 우리는 비정상 감모 손실을 매출 원가에 포함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분계예요. 그럼 우리는 기말 1,400원 써야 되는 건 똑같은데 1,400원 쓰기 전에 먼저 장부에 대변에 재고 자산이 나갔고 그리고 차변에 영업외 비용으로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다 200원 처리하고 자, 이렇게만 했다고 해서 컴퓨터가 전부 다 인지를 못해요. 그럼 지금 얘는 내 재고 자산이 비정상적으로 손해봐서 없어졌다라고 우리가 컴퓨터한테 사인을 보내줘야 되겠죠. 그 사인 보내주는 게 이 앞에 시간인가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얘를 꼭 사인을 보내줘야 돼요. 그럼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사인을 보내주면 우리는 이 컴퓨터에 나중에 결산할 때에 여기 두 개에다가 타계정으로 대체 200원이 들어오게 돼요. 내 계산장부에다가. 그럼 이렇게 들어온 상황에서 이 분계를 해줘야지만 제가 들어온다는 거야. 여기 조교 8번을 꼭 걸어줘야지. 이걸 해주면 자, 여기에 금액이 들어와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1,400원치 있다라고 쓰면 우리 컴퓨터는 딴 데 3,000원 중에 다른 곳에 200원 쓰고 1,400원치 남았으니까 매출 원가는 1,400원 이내에서 1,400원만 분계해 줄 거예요. 그러면 200원을 매출 원가로 분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계로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 분계가 이제 비정상 감모 손실이 있을 때만 저렇게 분계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65페이지의 아래쪽 회계 처리에 정상적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고 비정상적 있는데 정상적은 저격 8번 쓰는 거 아니에요. 걔는 지우고 틀렸고요. 그런데 그 아래 보시면 별표에 PG에서 프로그램에서 정상 감모 손실은 분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정상 감모 손실은 별도로 분계하는 거 아니니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제 말대로 정말 졸리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을 때 내 이야기 아닌 줄 알았는데 그죠? 점심때 되면 영 졸리는 거 진짜 재미없는 거 지금 해버릴게요. 몰라도 되는 거
몰라도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모르는 거 지금 그냥 이런 얘만 희귀 안 나고 이런 애만 나오는 거 해주면 피곤하면 좀 졸고 대신 이 다음 시간에 졸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미리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 다음 시간에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것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제보자는 다시 157페이지로 가서 왜냐면 저는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 시험에 나오는 건 여러분한테 일단 다 알려드리고 소화하는 거는 본인이 선별해서 소화를 하든 간에 저는 전부 다 알려드려야 되는 게 제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대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뭐 횟수다 이런 빈도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150페이지의 단가 결정 방법은 시기하고 전혀 상관없고 이런 시험에서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단가에다가 동그라미 체크해 놓으시고 지금 재고자산 하는데 왜 단가 결정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재고자산의 평가는 수량에다가 한 개당 얼마짜리냐 이렇게 단가를 곱해서 금액을 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같은 물건을 사는데도 살 때마다 금액이 틀리다는 게 문제죠. 심지어는 내가 많이 살 때 작게 살 때 그때도 금액이 틀려요. 그게 큰 문제죠. 그럼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개별법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개별법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는 건 이 개별법은 사올 때 얘가 얼마짜리인지를 일일이 다 적어 놓고 그리고 팔렸을 때 고객한테 인도했을 때에 얼마에 사왔던 게 팔렸는지 1대1로 대응시키는 방식이 개별법이에요. 일단 제가 이야기하니까 현실감이 조금 떨어지죠. 똑같은 물건을 우리가 같은 값이 아니게 사올 수 있는데 얼마에 사왔던 물건이라는 걸 다 적어놔야 돼요. 일일이. 그럼 덩치가 큰 것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데 수량이 많은 곳에서는 완전 불가능이죠. 자, 예를 들면 대학교 때 엄청난 이상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우리 하나로마트에 점장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점장님이 횡령죄로 갑자기 경찰에 잡혀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밑에 있던 제가 점장을 했는데 예를 들어 새우깡이라는 과자가 있죠. 새우깡 그런 거 잘 안 해줬다 농심을. 예를 들면 치토스라는 과자가 있어요. 꼬카쿤이나. 그러면 이 과자를 사면 우리가 받는데 한 박스 살 리는 없었는데 한 박스를 살 때와 10박스를 살 때와 20박스를 살 때와 한 개당 단가가 틀려요. 근데 심지어는 50박스를 사죠. 그럼 가격이 싼데 한두 박스를 더 줘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매일 재고가 떨어지지 않게 사는데 사올 때마다 그 과자 한 개 한 개에다가 얼마에 사온 거라고 적어 놓고 팔리면 얼마에 사온 게 팔렸다고 쓰는 게 현실감 있을까요? 혹시 바코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바코드는 방금 200원에 산 거랑 250원에 산 거랑 바코드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통제가 안 돼요. 그럼 지금 현실적으로는 똑같이 생긴 물건이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고객이 사갔을 때 얘가 얼마에 사왔던 거라고 1대1로 매칭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개별법인데 할 수 있으면 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정확하고. 근데 안 되기 때문에 물량 흐름의 가정법을 써요. 물량 흐름의 가정법을 써요. 이렇게 물건이 흘렀겠구나. 첫 번째가 선입선출법. 전 세계가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 선입선출법. 우리 그 미국 회의 기준 있죠. US 갭은 only 선입선출법이에요. US 갭이 쉬워요. 전 세계에서 제일 쉬워서 우리나라도 원래 US 갭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그 US 갭 하려 했는데 선택하기 직전에 그 미국이 공항에 와서 우리나라가 위에서 IFRS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호주는 우리보다 한 달인가 먼저 했는데 공황 일어나기 전에 가지고 호주는 US 갭 쓰고 있고 우리나라는 IFRS를 쓰고 있는 거예요. US 갭이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US 갭으로 하지 일반 갭 회계 기준 안 썼을 거예요. 그냥 그게 더 쉬우니까. 자, 그럼 선의선출법하고 가중평균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가중평균법은 총평균법하고 이동평균법이 있어요. 유튜브 편집하는 건데 저렇게 열심히 알려줄 게 과연 뭐가 있을까? 나도 들어보고 싶어. 유튜브 올려보니까 저는 그냥 막 올리고 있잖아요. 다음에 내가 수업 안 하고 내가 저기 들어가서 앉아서 들어보고 싶어. 취미반이니까 졸면 자기 인생인 건데, 그죠? 자기 자느냐 내가 취미 활동을 더 잘하느냐 그 차이인데 선생님 엄청 열심히 하신다. 자, 이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은 가중 일반적으로 평균법이라고 말하면 앞에 가중자를 생략해 놓은 거예요. 생략한 글자인 거고. 그럼 이 두 개의 구분은 뭐냐면 죄송해요. 얘 순서 바꿀게요.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인데, 자, 얘는 우리 바로 이 앞에 했던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을 이동평균법은 계속 기록법을 쓰는 곳에서 쓰는 거고, 총평균법은 실지 재고 조사법을 쓰는 곳에서 사용하는 평균법이에요. 왜 이동평균법이 계속 기록법에서 하는 곳에서 쓰는 거냐면 이동평균법은 매번 4월 때마다 금액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개 사왔는데 얘가 한 개당 1,000원짜리였어요. 근데 또 10개 더 사왔는데 얘는 한 개당 2,000원짜리인 거예요. 그러면 20개 있는데 3,000원이니까 한 개당 1,500원이다. 평균 내고. 또 그 다음 사오면 또 합쳐가지고 또 평균 내고 매번 평균 내는 게 이동평균법이에요. 그러면 장부에 계속 기록해야지 평균치를 내가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총평균법은 그러지 않고 그냥 기말에 한 방에 1년 동안 내가 사온 게 총 얼마치인지 그 총 몇 개 사왔는지 1년 통째를 한 방에 계산해요. 그래서 그럼 한 개당 얼마가 나와서 남아있는 거 빼면 나머지는 팔렸겠지. 그걸 곱해주는 거예요. 엄청 깔끔하고 좋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세법도 이런 거 나중에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익 조작이 우려가 없거든. 1년치 가지고 그냥 평균 내고 있으니까 이익 조작할 게 없잖아. 정말 남아있는 거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제일 좀 합리적인 나눔의 방법이에요. 자, 이거 그리고 제가 아는 회계 기준에서 대한민국에서만 쓰는 거. 구입선출법. IFRS에도 이거 없어요. US 갭은 제만 있고. 구입선출법은 뒤에 들어오는 게 먼저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유 같은 경우는 먼저 맞는 건 먼저 팔아야 되겠죠. 근데 부패되지 않고 내용 연수가 없는 것들은 우리 창고 관리할 때에 우리가 창고를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놓으면 안쪽에 있는 거 빼기 힘들잖아. 근데 부패되지 않는 것들은 그냥 안에부터 쌓아놔도 상관없겠죠. 그런 거는 우리 입구랑 가까운 거 계속 빠져나갈 거다. 이런 원리예요. 자, 그럼 이 세 개 중에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렇게 되었을 거다라고 단가를 산정해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얘가 물량 흐름의 가정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세 개를 쓴 이유가 앞에 수량 결정 방법 세 개 뭐뭐 있었죠?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 있었죠. 얘는 선의선출법, 가중평균법, 후의선출법이 있죠. 짝지가 딱 좋죠. 다음 중 분류가 다른 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도 우리 회계 1급에는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수량, 단가 이렇게 얘네들 구분해서 기억하시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문제 내기에는 조금 내는 사람이 편하게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혼합법, 병행법 이렇게 쓰면 걔는 틀린 것 같아. 근데 선의선출법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거든. 수량결정만무 이런 거는 내가 구분을 안 하고 봐서 그런 거예요. 또 가정평균법 넣으면 또 얘가 또 틀린 것 같아. 못 들어본 용어 같아서. 왜냐면 내가 아는 건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거든. 그래서 막 사람들이 헷갈리도록 만드니까 그 세 개씩 제가 나오는 예를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럼 157페이지에 중요한 것만 찍고 다들 우리 오전하고 실내 온도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오전하고 온도가 점점 달라지고 있죠. 이 다음 시간 한 시간 두 시간이 피크로 이제 점점 뜨거워질 거예요. 여기가 그럼 엄청 졸리실 거예요. 지금도 졸리죠. 자, 우리 책의 포인트만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포인트만 157페이지에 개별법은 우리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일치하다라고 적혀 있죠. 가장 정확한 거예요. 사원 가격 붙여놓고 팔 때마다 1대1로 대응하는 거니까 가장 정확하다. 근데 우리 단점이 거래가 빈번한 경우에 실무에 적용하기 힘들다라고 적혀 있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아래 선입선출법 적혀 있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는 거. 자, 이거의 장점은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 과정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거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럼 옛날에 산 거부터 점점점 사오면 우리가 대응하는 원가도 상승하게 되겠죠. 물가 상승이랑 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으니까.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장점이 옛날 거 팔렸으니까 최근에 산 거는 내 창고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사서 창고에 있는 게 내 기말 재고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내 기말 재고 자산이 최근 원가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말 재고 자산이.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3번이 옛날에 산 게 팔렸다고 하니까 최근에 산 게 아니고 옛날에 산 게 팔리니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한다면 이익을 과대 계상하게 돼요. 지금은 원가가 비싼 건데 옛날에 쌀 때 산 거면 이익이 더 높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익 조작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평균법은 뭐 이러면 다 물어볼 거고. 자, 3번에 후입선출법이 있죠. 후입선출법은 선입선출법하고 반대예요. 최근에 들어온 게 최근에 팔린 거니까 최근에 들어온 게 팔렸으니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가장 적절하겠죠. 그죠? 그런 반면에 기말 재고 자산은 옛날에 산 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재고는 옛날의 원가고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대응되는 원가가 점점 감소하게 될 거예요. 최근에 산 거 팔리고 옛날에 산 거를 거꾸로 역행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냥 후입선출법, 선입선출법 둘 중 여러분이 보기 좋은 걸 먼저 딱 기억하고 후입선출법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 자, 그럼 우리 책에서는 갑자기 생뚱하게 위쪽에 먼저 나와 있는데 다시 157페이지에 가서 원가 흐름의 가정법 적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 싫어할 수도 있고 재미없어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규칙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자, 우리 기말 재고 자산은 선입선출법이 제일 크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 순서대로 크게 돼요. 또 매출 총이익이나 단기 순이익 같은 이 이익도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 순서대로 규칙이 나오는데 매출 원가는 자, 우리 매출 원가하고 이익하고는 반비례하겠죠. 원가가 크면 이익이 작을 거잖아요. 그죠? 매출 원가하고 이익은 반대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쓴 선이총후라는 글자가 앞 글자만 딴 거예요. 앞 글자만. 자, 이게 무슨 표시인지 아나요? 그죠? 아니 저는 사실 크거나 같다를 어릴 때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학교
선생님 때 이렇게 공부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봤어요. 아는 사람이 없다가 누가 말하더라고. 요즘 사람, 옛날 사람. 그렇게 말하길래 저는 요즘 사람 하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근데 막 문제 풀 때는 저도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 배웠더니 배웠는데 요즘 책이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거나 갖다가 저 처음 봤을 때는 인쇄소가 그 기술이 안 돼서 산 하나 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 자, 얘는 크거나 같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가 인도평균 총평균법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지금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물가가 하락을 하면 얘네들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돼요. 반대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 용어 하나만 배울게요. 회계의 보수주의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수주의. 자, 이건 우리 뭐 진보 성향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정치하는 거. 그 다 사기꾼이잖아. 그래서 저 안 믿어요. 정말 사기꾼들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배정 보장을 하면서 국회 들락날락 해봤는데 이 사기꾼들 욕해놓고선 다 형님 동생하고 다녀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TV나 뉴스는 믿지 마세요. 자, 그럼 이 보수주의, 회계에서 보수주의라는 건 기업의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업의 안정성. 그럼 기업의 안정성이 높다 낮다 말하는 지표를 보수주의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기업의 안정성이 높은 보수주의를 지킨다라는 건 이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익은 낮게 표현하고 비용은 높게 표현해서 이익을 낮게 보여주고 그리고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은 낮게 표현하고 부채는 높이 표현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회계 기준 내에서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안에서 이렇게 표현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저렇게 표현하는 게 왜 안정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우리 기분 좋게 우리 서로 연봉이 1억이다라고 볼게요. 1억. 여러분도 연봉 얼마냐 했더니 1억이라 그러고 저도 1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1억이라 말하는데 세금 빼고 1억인데 1억이라 말한 거고 저는 세금 떼기 전 세전 1억인데 1억이라 말한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누가 많이 본 거죠? 여러분이 많이 보신 거죠? 세금 떼고 1억이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더 안정성이 높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1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튼 회사 기업 회계 기준 안에서 내 거가 아직 될 게 애매하면 표현 안 하고 나갈 것 같으면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익이 낮게 보일 거잖아. 그죠? 내 거가 아직 확실히 내 게 아니면 자산으로 인식하지 말고 나갈 확률이 좀 보이면 부채를 인식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회계 기준 안에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넘지 않는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 회사는 진짜 자기 거 됐을 때만 이익이다 말하고 내 돈이다 말할 건데 그런 회사하고 뻥튀기 하는 회사하고 똑같이 벌었다 그러면 당연히 저렇게 하는 회사가 더 안정성이 높겠죠. 이게 보수주의인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생뚱맞게 갑자기 얘를 여기서 이야기하냐면 이 이론 문제에서 이게 나왔을 때 제일 어렵게 하는 게 다음 중 보수주의에 가장 적합한 것은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자산 있죠? 자산은 낮게 하는 게 보수주의에 맞죠? 그럼 제일 작은 게 얘네요. 얘 이익 있죠? 이익을 낮게 하는 게 보수주의에 맞죠? 매출 원가는 비용이죠? 그럼 비용은 높이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때는 호입선출법이 가장 안정성이 높은 방법이에요. 이익을 가장 작게 계산하거든. 그럼 반대로 선의선출법이 안정성이 가장 낮은 방법이다 그 이야기예요. 얘가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이해가시죠?
물가 하락은 당연히 반대겠지. 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질 거니까 당연히 반대가 될 거예요. 자, 이 규칙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회계 1급에는 평가 손실 붕괴가 나올 확률이 단 1도 없어요. 그래서 166페이지 거는 그냥 뛰어넘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